처음엔 다정했어요. 참 이상하죠. 지금도 누가 물으면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 원래는 다정했어요. 거짓말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겐 정말 큰 선물이 됩니다. 지방 국립대 도서관 사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지막 학기였고 취업 걱정에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띄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책을 넘기다 말고 자꾸 눈을 마주치는 커다란 눈매의 웃음기를 머금은 얼굴. 저기요. 혹시 이 책 다음 권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첫마디였죠.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조심스럽고 낯설 만큼 따뜻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도서관에 들렀어요. 어떨 땐 정말 책을 보러 온 건지 절 보러 온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죠. 지연 씨, 공부하는 거 방해 안 되게 멀찌감치 앉아 있을게요. 커피만 놓고 갈게요. 그렇게 다가왔고 그렇게 조심스레 마음을 열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4살 많았고 졸업 후엔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터라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언어모로 보나 든든한 사람이었죠. 소개팅이나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저였기에 그 사람은 제게 처음으로 이 사람이라면 내가 기대도 되겠구나 싶은 존재였어요. 3개월쯤 만났을까요? 그 사람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 결혼 생각해 볼래요? 너무 갑작스러웠고 솔직히 겁도 났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반기셨어요. 지연아,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 놓치지 마라.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저도 덜컥 결정해버렸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나는 사랑보다 믿음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다정하고 성실해 보였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지연아, 나 절대 널 힘들게 안 할게. 진짜야. 믿어줘.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죠. 하지만 그 진짜야라는 말이 결국 진짜 아니었던 말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결혼 후 첫 3개월. 신혼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제 눈엔 예뻐 보였어요. 퇴근하고 오면 함께 밥 먹고 설거지도 번갈아 하면서 꽤 알콩달콩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결혼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부터 그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그걸 그렇게 쫑알쫑알 말해야 돼? 밥상 하나 차리면서 왜 그렇게 요란을 떨어?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무심한 말투려니 했어요. 직장 스트레스도 있을 테고 남자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그 말이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진짜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을 못 참고 짓거리냐? 어디 여자가 그렇게 쫑알대냐? 그게 어느 날 저녁 반찬이 짜다며 젓가락을 탁 놓고 나가버린 날. 그 입에서 나왔어요. 쫑알거리지 마. 재수 없으니까. 저는 멍해졌습니다. 정말 멍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밥을 다시 데워 먹으면서 저는 그 사람과 연애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한테 커피를 쥐어주며 손 시려 장갑 좀 끼지 그랬어요? 라고 웃던 그 남자. 저를 보고 지연 씨 말 참 예쁘게 해요. 목소리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하던 그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제게 쫑알거린다. 재수없다고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감정일 거라 믿었어요. 다시 돌아오겠지. 그 다정했던 모습으로.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고 우린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날 제 손을 잡고 웃던 그 사람이 왜 그렇게도 쉽게 달라졌는지
왜 그렇게도 쉽게 제 말에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정했던 건 필요했던 그 순간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필요한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진짜 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내가 집에 오면 조용했으면 좋겠어. 결혼하고 딱 2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부터 정말 입을 닫았습니다. 웃을 일도 줄었고 말할 일도 줄었고 웃음기 없던 여자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저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었고 오늘 은희가 어린이집에서 첫 그림을 그렸대 같은 별것도 아닌 소소한 얘기들을 한 것뿐이었는데요. 그 사람에겐 그게 쫑알쫑알 시끄럽다는 말이었나 봐요. 딸 은희가 생기고 나서 저는 더더욱 제 감정을 묻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만 집중했어요. 내가 아무리 외롭고 속이 썩어도 그 아이는 따뜻하게 자라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육아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어요.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지.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아이가 아프면 어린이집에 뛰어가는 건 항상 저였고, 밤새 열째고 해열제 먹이고 출근 준비하면서도 이유식까지 챙긴 건 저였습니다. 근데 정작 저한테는 왜 애가 이렇게 자주 아파? 똑바로 안 키우냐? 그런 말을 했죠. 그 사람은 새벽까지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아침이면 늘 늦게 일어났어요. 밥 차려놓으면 늦잠 자다 식은 밥에 짜증부터 냈고 주말엔 피곤하다고 소파에 눕기 일쑤였어요. 은희랑 놀아줘. 나 빨래 좀 개고 올게. 이렇게 말하면 늘 이런 답이 돌아왔죠. 내가 애랑 어떻게 놀아. 나 애기랑은 어색해. 그렇게 7년이 지나도 은희는 엄마만 찾았고 아빠는 왜 우리랑 안 놀아? 하고 물었죠. 저는 늘 변명했어요. 아빠는 힘들어서 그래. 너랑 놀고 싶은데 피곤하신 거야. 그 거짓말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찢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참는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은 식탐도 심했어요. 반찬이 많지 않으면 입부터 삐죽 내밀고 반찬이 이게 다야? 내가 고기 좋아하는 거 몰라? 말은 많으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마트장을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 뭐라 하고 반찬이 모자라면 먹을 게 없네라고 불평했어요. 고기 반찬이 두 끼만 빠져도 집밥이 아니라 감옥밥이라며 투덜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돌봄은커녕 그러게 왜 감기 걸려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그 한마디만 남겼죠. 그때부터 저는 아프는 것도 사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밖에서는 늘 사람 좋은 척 했어요. 우리 지연이는 살림도 잘하고 딸도 잘 키우고 참 복이에요. 친척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집에서는요? 내가 밖에서 말 다 맞춰주느라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아? 네가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여자가 맨날 티내고 쫑알대니까 피곤해 죽겠다고. 저는 늘 참았고 딸을 볼 때마다 조금만 더 하며 버텼습니다. 내가 입을 닫으면 우리 집이 조용해지고 그 아이가 불안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입을 다문 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딸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 어느 날 남편은 저녁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은희도 이제 커가니까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조신하게 굴어야지. 여자들은 조용해야 이쁘지. 너도 엄마 닮아서 그런가 말을 왜 이렇게 많냐. 딸은 밥을 먹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아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그 아이도 이제 아빠의 말이 어떤 뜻인지,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챌 수 있는 나이가 된 거라는 걸요. 그날 밤 딸은 제 방에 들어와 말했어요. 엄마, 왜 아빠 말에 매번 참아? 나는 그런 아빠 부끄러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는 왜 참기만 해? 딸의 그 말이 제 속을 갈라놨어요. 저는 그동안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가정이라는 게 그런 줄 알았고, 아이 하나 잘 키우는 게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하루도 제 이름을 위한 하루는 없었습니다. 새벽 6시에 눈 떠 남편 도시락, 아침밥, 아이 등원 준비하고 퇴근하고 돌아와선 저녁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애 숙제 봐주고 밀린 빨래 돌리고 밤늦게 겨우 누우면 남편은 거기서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불 끄는 것도 저더러 하라고 했죠. 어느 날은 정말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밥을 차릴 기운이 없어 남편에게 오늘은 김치찌개나 하나만 같이 끓이자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결혼이 장난이냐? 누가 밖에서 돈 버는데 집안일을 나눠?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 여자들이 말을 해서 문제야.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하면 조용할걸.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어요. 비웃음도 억지 웃음도 아닌 정말 아무 감정도 남지 않은 웃음이었죠. 아, 내가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는구나. 제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잘못이구나 싶었어요. 가족이라는 말, 배우자라는 말, 그 말들은 저한테만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배우자처럼 저를 돌본 적 없었으니까요. 딸 은희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어느 날 급성 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어요. 그날 남편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갑자기 아프면 어떡해? 오늘 나 골프 약속 있었는데. 그 한마디 남기고 아침에 잠깐 들러 병원 침대 곁에 서 있던 사람이 30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고 수에 꽂은 팔을 붙잡고 혼자 화장실을 기어서 가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전 생각했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아파도 혼자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번 하루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앉자마자 물었죠. 국은 왜 없어? 그 사람은 제 안부보다 자기 반찬 걱정이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그렇게 버텼어요. 한 번은 중학교 엄마들 모임에서 친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하고 싶은 거 없어? 내 인생 말이야.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내 인생? 그게 뭐였더라? 마지막으로 책을 읽은 게 언제였고, 마지막으로 내 옷을 산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였어요. 아프지 않고 하루를 버텨내는 것. 어느 해 겨울, 딸의 학예회가 있었어요.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참석했어요. 앞줄에 앉은 딸이 반짝이는 눈으로 아빠를 보며 손을 흔들었죠. 그런데요. 학예회가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넌 엄마처럼 되지 마. 말 많고 질질 짜고 맨날 피곤하다는 소리하는 여자 되면 남자들이 질려. 그 말에 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밥상을 차리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말문이 막힌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처럼 되지 마.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지금껏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여자를 향한 모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조용히 제 옆에 와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는 알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남편에게 그토록 무시당하던 나였지만
딸은 저를 존중하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엄마로는 열심히 살았지만 나로서는 살아본 적이 없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 남편은 또다시 밥상머리에서 딸에게 충격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그날을 끝으로 제 안에 무너졌던 벽이 단단하게 다시 서기 시작했죠. 50이 넘도록 나는 여전히 그 사람 앞에선 쫑알대는 여자였습니다.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만 쫑알대는 여자였죠. 한 집을 같이 살았고, 한 밥상을 나눴고, 한 아이를 키웠는데도 저는 늘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직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부엌으로 직행해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을 꺼내고 국을 다시 끓이고 도마 위에 두부 한 모를 썰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TV 소리에 묻힐 정도로 크게 하품을 하며 말했죠. 뭐 이렇게 늦게 밥을 차려? 내가 일찍 왔으면 밥도 좀 일찍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에 딸 은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엄마도 방금 퇴근하셨어요. 회사 끝나고 장도 보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말에 얼굴을 찌푸리며 딸을 향해 뱉었습니다. 넌 왜 요즘 엄마 편이냐? 너도 쫑알대는 거 엄마 닮았어.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말을 못 참고 떠드냐고.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딸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무엇보다 그 말투가요. 저한테 했던 말과 단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 딸한테, 나한테 하던 그 말투로 쫑알대는 여자라며 비웃는 사람. 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놀란 눈, 붉어진 눈시울, 그리고 분노. 저는 조용히 물을 끓이는 가스레인지를 껐습니다. 됐어. 밥 안 해. 당신 같은 사람 밥 해주려고. 내가 살아온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은 울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아깝다고 느꼈어요. 남편은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문 밖에서 헛웃음만 섞인 말 한마디. 뭐래, 또 쫑알쫑알 시작이네. 그날 밤 딸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은 깜짝 놀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그 말을 누가 대신 해주길 바라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엄마, 나 이제 다 알아. 어렸을 땐 몰랐는데 이제 아빠가 얼마나 나쁜 말들을 했는지,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참고 살았는지 알겠어. 근데 엄마가 더 아프기 전에 이제 그만 나와. 딸의 그 말은 제 마음을 꾹꾹 짓눌러 오던 무게를 단숨에 풀어주는 따뜻한 숨결 같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그저 손만 꼭 잡은 채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엄마, 나 대학 졸업하면 내가 벌어. 그때까지만 기다려. 우리 둘이 이 지긋지긋한 데서 나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이젠 더는 이 집에서 쫑알대는 여자로 살지 않겠다. 며칠 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에 삼겹살을 사들고 들어왔어요. 아, 오늘은 삼겹살이 땡기더라. 지연아, 상 좀 차려줘. 제가 말없이 거실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쫓아오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또 토라졌군. 하루 지나면 말 걸겠지. 밥은 차릴 테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배고프다는 말에도 입도 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주방에서 조용히 계란 후라이를 굽고 냉장고 속 반찬들을 꺼내 자기 몫의 밥을 차렸어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야, 너 엄마한테 전염됐냐? 딸년이 된장국 하나도 못 끓이냐? 그러자 은희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똑바로 말했어요. 아빠, 난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 순간의 침묵은 길었고
그 무거운 정적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 문제가 뭔지 이제 우리 둘 다 알아버렸다는 걸요. 그날 밤 딸과 저는 거실에 앉아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의 졸업까지 2년. 그동안 제가 따로 모아둔 돈, 은희의 장학금, 그리고 제가 다시 재취업하면 가능한 계산. 엄마 할 수 있어. 우리 둘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위해 참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그날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부엌에 햇살이 들어오고 딸 은희가 조용히 제 곁에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컵을 닦으며 제게 웃으며 물었어요. 엄마, 오늘 점심은 내가 해볼까? 유튜브에서 감자조림 맛있게 하는 법 봤는데 그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소파에서 리모컨을 들고 있던 남편이 비아냥대듯 말했습니다. 야, 여자애가 왜 그렇게 말을 질질 흘려? 애미 닮아서 쫑알쫑알 입만 살아가지곤. 순간 제 손에 쥐어져 있던 행주가 멈칫했어요. 손끝이 떨렸고 은희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 번 더 덧붙였습니다. 말은 많은데 손은 느려 터져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누가 보면 유세 떨려고 태어난 줄 알겠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꽉 쥐고 있던 젖은 행주를 그대로 남편의 등짝에 힘껏 던졌습니다. 퍽! 젖은 천이 그의 등짝에 착 붙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남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부엌 한가운데에서 생전 처음 보는 눈빛으로 그 사람을 정면으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못 참겠다. 당신이 날 어떻게 대해도 참아왔어. 근데 우리 딸까지 건드리는 순간 끝이야.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더군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행주를 던져? 사람이 왜 이렇게 히스테릭해졌냐? 그래서 여자들이 피곤하다는 거야. 쫑알대고 던지고 아주 드라마 찍네. 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맞아. 드디어 드라마 찍을 거야. 그동안은 당신 각본대로 조용히 살았지만 이젠 내가 내 인생 각본을 다시 쓸 거야. 은희한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선을 넘었어. 이제 나한텐 남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야. 이혼하자.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소리쳤죠. 말은 누가 못해. 넌 이혼 같은 거 못해. 넌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때 딸이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인 저 옆에 딱 붙어서 말했어요. 엄마는 나랑 살 거야.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딸이 단단하게 선 모습에 당황한 듯 소파에 주저앉기만 했죠. 그날 밤 딸과 저는 따로 방에 앉아 이혼 준비를 위한 첫 번째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법률 상담 신청, 주거 분리 시점, 제가 모아온 비상금 목록까지 한 장 한 장 정리해 나가는 그 서류들이 저에겐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독설보다 무서웠던 건 내가 나 자신을 잃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심이라는 걸 늘 그랬듯 며칠 지나면 제가 먼저 밥을 차리고 먼저 말을 걸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가 두려워한 건 이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는 나로 살지 못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지연아, 말 좀 하자. 갑자기 왜 이혼이야? 우리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냐?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게 조용히 말을 붙여온 건 행주가 등짝에 붙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죠.
큰 문제가 있었지. 그걸 당신이 몰랐다는 게 더 큰 문제야. 혼인신고일을 확인하고 제가 모아두었던 통장을 정리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결혼 27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의 중심이 누구도 아닌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딸은 저보다 더 침착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회유하려 들면 절대 흔들리지 마. 우리 둘이면 돼. 누구 하나 없어도 지금부터가 진짜 가족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동안 나는 딸에게 견디는 법만 가르쳐 주었지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남편은 퇴근 후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여태 참고 살아놓고 이제 와서 왜 이혼 타령이야? 딸년까지 설쳐대고 말이야. 네가 애를 이상하게 키운 거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정상이야. 정상적인 말과 행동에 놀라는 사람이 비정상인 거지. 그는 아직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늘 그랬듯 제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올 거라 믿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제가 준비해온 건 결코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인, 실질적인, 단단한 결심이었어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하나하나 잊고 있었던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시장이 아닌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사고 내 통장에서 꺼낸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커피를 사 마시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낯설고 그러면서도 묘하게 설렜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 없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게 불안했지만 그 사람 옆에선 더는 나로 살 수 없다는 걸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혼을 회피하려 들었고 심지어 중재위원회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부족했던 건 알지만 지연이는 나한테 과분한 여자였어요. 그걸 왜 이제 와서야 알았을까? 그 말을 듣고 제가 처음으로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야 알았지만 나는 너무 오래전에 알아버렸어요. 결국 모든 서류가 정리되던 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혼 성립됐습니다. 축하드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줄 알았는데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어요. 수고했어요, 지연 씨. 제 변호사가 말했을 때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딸과 함께 작은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배달 온 음식을 두 손으로 받으며 딸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이 우리 생일이야. 엄마랑 내 진짜 생일. 딸의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치킨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말을 되뇌었어요. 그래, 오늘이구나.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임지연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날.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남편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전과 달리 수척한 얼굴이었고 무슨 말을 하려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날 몰랐고 나는 날 잊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 없이도 나는 날 기억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집은 참 조용했습니다. 그 사람의 툴툴거림도 없고 쫑알댄다며 타박하는 목소리도 없고 밤늦게까지 켜져 있던 TV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내 안에 묻어두었던 나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변화는 거울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일 거울을 피해 살았던 내가
어느 날은 립스틱 하나를 꺼내 바르고 머리를 단정히 말리고 나선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인사했죠. 지연 씨, 오랜만이에요.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어요. 두 번째 변화는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노후라는 단어가 이젠 설레는 단어가 되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뭐였더라? 서점에서 요리책을 한 권 사들고 와 딸과 함께 저녁을 차려보고 시립문화센터에 가서 바느질 수업을 들으며 조심스레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딸을 통해 왔습니다. 딸은 말했어요. 엄마는 늘 나한테 희생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나보다도 더 눈이 반짝거려. 그게 너무 보기 좋아. 그 말에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죠.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입 다물고 살아야 하는 여자였을 거야. 그 사람은 종종 문자를 보냅니다. 잘 지내지? 은희는 괜찮니? 밥은 챙겨 먹고 다니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문장들에 감정이 요동치지 않아요.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살. 그게 진짜 나로 사는 첫 번째 조건이더라고요. 어느 날 딸이 집에 늦게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여성인권 세미나 하는데 엄마 생각나더라. 엄마 진짜 멋있어.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고 웃었습니다. 그 옛날 입 다물고 살던 내가 이젠 입 다물지 않는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는 내 이름으로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임지연 자유적금. 누구도 손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내 꿈을 위한 통장.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살랑이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던 그날. 저는 작은 글씨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기로 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두렵지만 이제 그 모든 감정도 나의 일부로 껴안아 줄 수 있는 내가 되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모릅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게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나왔던 그 말. 어디 여자가 그렇게 쫑알대냐. 그 한마디가 한 여자를, 한 엄마를, 한 인생을 얼마나 오래 짓밟았는지를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것도 아닌 나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